같이 가주시면 되죠. 간병인 쓰면 돈이 많이 들거든요. 저는 간병인이 아니에요. 무슨 소리예요? 부부잖아요. 집에서 노시면서 동생이나 잘 챙겨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며느리가 아니에요. 남편분의 배우자일 뿐이에요. 돌봄을 전담하라고 결혼한 게 아니라고요. 이 대화는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된 말다툼이 아니었습니다. 서서히 쌓여온 기대와 당연함이 한순간에 모습을 드러낸 장면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가족이었고, 누군가에게는 역할이었으며,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선택하지 않았던 책임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다시 누군가의 곁에 서기로 했던 한 사람의 결정이 어떻게 전혀 다른 의미로 바뀌어 갔는지에 대한 사연입니다.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따뜻한 응원의 손길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미정이고 올해 66입니다. 남편을 보낸 지 4년이 지났어요. 처음엔 그럭저럭 버텼습니다. 자식들이 자주 들르고 동네 사람들이 안부를 물어주니 괜찮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집안의 공백이 커졌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느껴지는 건 적막함이었습니다. 밥을 하고 설거지를 하고 텔레비전을 틀어도 하루가 길기만 했어요. 누군가와 밥을 같이 먹고 싶다는 생각이 자주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래 알고 지낸 지인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언니, 집에만 계시지 말고 나가요. 제가 다니는 서예 모임이 있는데 한번 같이 가봐요. 저는 붓글씨는 잘 모르지만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면 어디든 좋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따라 나섰죠. 동네 문화센터 2층에 자리한 작은 방이었어요. 책상 4개가 놓여 있고 사람들이 조용히 앉아 먹을 갈고 글씨를 쓰고 있었습니다. 저는 구석 자리에 앉아 어색하게 붓을 쥐었어요. 지인이 옆에서 이것저것 알려줬지만 손이 떨려서 제대로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옆자리에 앉은 남자분이 조용히 말을 건넸어요. 처음이시죠? 천천히 하시면 돼요.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그분을 봤어요. 머리가 희끗희끗한 게 나이가 비슷해 보였고 옷차림이 단정했습니다. 말수가 적은 편인지 그 이후로는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가 먹물을 쏟았을 때 휴지를 건네주고 붓을 씻으러 갈 때 자리를 비켜주더군요. 모임이 끝난 뒤에도 제가 준비물을 정리하는 걸 도와줬습니다. 다음에도 나오실 거예요? 그분이 물었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다들 좋은 분들이니까요. 그분은 그렇게 말하고 가방을 들고 먼저 나갔습니다. 저는 그날 집에 돌아와서도 그분 생각이 났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배려를 받았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마음이 조금 누그러지는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뒤, 저는 다시 서예 모임에 나갔어요. 그분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제 자리 옆에 붓과 종이를 미리 꺼내놓고 기다리고 있더군요. 오셨네요. 그분이 웃으며 말했어요. 저도 따라 웃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매주 모임에 빠지지 않고 나갔어요. 그분도 늘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모임이 끝나면 함께 센터 앞 벤치에 앉아 차를 마시곤 했어요. 처음엔 날씨 이야기, 동네 이야기 같은 것만 나눴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사적인 얘기도 하게 됐죠. 저도 혼자 지낸 지 꽤 됐어요. 그분이 어느 날 말했습니다. 저는 놀라서 물었어요. 그러시구나. 힘드시진 않으세요? 익숙해지면 괜찮아요. 그런데 가끔 외롭긴 하죠.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똑같은 마음이었거든요. 그날 이후로 저희는 자연스럽게 안부를 주고받는 사이가 됐어요. 전화로 간단히 인사를 나누고 모임이 없는 날에도 가끔 만나 산책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하루가 기다려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서예 모임에서 몇 차례 더 만나면서 저희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모임이 끝나면 근처 찻집에 들러 차를 마시고 날씨가 좋은 날엔 공원을 함께 걸었어요. 그분은 말수는 여전히 적었지만 제 이야기를 잘 들어줬습니다. 혼자 지내며 느꼈던 외로움, 자식들이 바빠서 자주 못 보는 서운함 같은 걸 털어놓으면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해줬어요. 저도 비슷해요. 자식들은 자기 생활이 있으니까요. 그분도 자식이 있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하나 있는데 멀리 살아서 명절에나 한 번씩 본다고 했어요. 생활은 안정된 편이라고 했습니다. 연금도 나오고 집도 있으니 걱정은 없다고 했죠. 주변 사람들과도 갈등 없이 조용히 지내는 스타일이라고 했어요. 저는 그런 모습이 믿음직스러웠습니다. 2달쯤 지났을 때 그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다시 누군가와 함께 사는 거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나이가 나이인지라 쉽게 입 밖으로 내기 어려운 주제였죠. 가끔요. 그런데 쉽지 않잖아요. 그렇긴 하죠. 하지만 저는 요즘 자꾸 생각이 나요. 혼자 있으면 편하긴 한데 외로움은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분의 목소리가 진지했습니다. 저도 마음이 흔들렸어요. 사실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혼자 지내는 게 익숙해졌다고 생각했는데 누군가와 함께 시간을 보내니 집에 돌아갔을 때 적막함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며칠 뒤 저는 딸에게 그분 이야기를 꺼냈어요. 엄마, 그분이랑 얼마나 알고 지낸 건데요? 딸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3달쯤 됐지. 3달이요? 너무 빠른 거 아니에요? 엄마, 요즘 재혼 사기도 많다잖아요. 딸의 반응은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아들도 비슷했어요. 전화로 얘기를 들더니 당장 내려와서 만나보겠다고 했죠. 자식들 입장에선 당연히 걱정스러울 거예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이 기울어 있었습니다. 엄마 나이가 벌써 66이야. 더 늦으면 함께할 사람 만나기도 어려워. 나도 생각 많이 했어. 제가 단호하게 말하자 자식들은 더 이상 말을 못했어요. 대신 그분을 직접 만나보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자식들을 만나달라고 부탁했어요. 괜찮으세요? 당연히 그래야죠. 그분은 흔쾌히 응했습니다. 일주일 뒤 동네 식당에서 만남이 이뤄졌어요. 딸과 아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사는 곳, 경제 상황, 건강 상태, 자식 관계 등등요. 그분은 성실하게 대답했어요. 숨길 게 없다는 듯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만남이 끝난 뒤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나쁜 분은 아닌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엄마 조금 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이미 결심은 서 있었습니다. 그분도 저와 비슷한 마음인 게 느껴졌어요. 며칠 뒤 저희는 조용히 산책을 하다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식들이 걱정하시나 봐요. 그분이 먼저 말했어요. 당연하죠. 근데 저는 제 마음이 확실해요. 저도 그래요. 이 나이에 외로움 참으며 사는 게 쉽지 않아요. 서로 의지하며 살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저희는 한 달 만에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자식들은 여전히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지만 제 결정을 존중해줬어요. 저는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게 설렜어요. 늦은 나이지만 다시 동반자를 얻었다는 사실이 마음을 든든하게 해줬습니다. 결혼 초반에는 평온했습니다. 저는 새 집에 적응하느라 바빴어요. 그분 집으로 들어갔거든요. 2층짜리 단독주택이었는데 생각보다 넓고 깨끗했습니다. 살림살이를 정리하고 부엌을 제 방식대로 바꾸는 게 즐거웠어요. 오랜만에 누군가를 위해 밥을 차리고 빨래를 개는 일상이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맛있어요. 역시 혼자 먹는 것보다 훨씬 낫네요. 남편은 제가 차린 밥상 앞에서 만족스럽게 말했어요. 저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서예 모임도 계속 다녔어요. 남편도 함께 나가서 예전처럼 나란히 앉아 글씨를 썼죠. 지인들이 축하한다며 반겨줬습니다. 잘 됐네요. 둘이 보기 좋아요. 주변 사람들의 반응도 긍정적이었어요. 저는 결혼을 잘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도 크게 불편한 내색을 하지 않았어요. 제가 하는 대로 따라주고 집안일에 간섭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부터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아침에 일어나면서 허리가 아프다고 했습니다. 어젯밤에 잠을 설쳤어요. 허리가 쑤셔서요. 병원에 가보셔야겠어요. 괜찮아요. 원래 가끔 그래요.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에도 같은 말을 했어요. 저는 걱정이 돼서 동네 정형외과에 가자고 했죠. 남편은 마지못해 따라 나섰습니다. 진료를 받고 나오는데 의사 선생님이 말했어요. 허리 디스크가 좀 있으시네요. 약 드시고 물리치료 받으세요. 그리고 당뇨 수치가 높은데 관리 잘 하셔야겠어요. 당뇨라는 말에 저는 놀랐습니다. 남편은 결혼 전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었거든요. 당뇨가 있으셨어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제가 물었어요.
예전에 진단받긴 했는데 약 먹으면 괜찮아요. 별거 아니에요. 남편의 대답은 담담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나이 들면 당뇨나 고혈압 정도는 흔하니까요. 하지만 6주가 지나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남편의 병원 일정이 늘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정형외과 물리치료를 일주일에 2번 받아야 했고, 내과에서는 당뇨 관리를 위해 한 달에 1번씩 검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거기에 신장 기능이 떨어진다며 비뇨기과까지 가게 됐어요. 이번 주 수요일에 비뇨기과 예약 잡았어요. 같이 가줄 수 있죠? 남편이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그러겠다고 했어요. 부부가 됐으니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죠. 수요일에 병원에 갔는데 검사 시간이 생각보다 길었습니다. 대기실에서 2시간을 기다렸어요. 신장 기능이 많이 안 좋으시네요. 정기적으로 검사 받으셔야 해요.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다고 했어요. 저는 그때부터 약간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식탁 위에 약 봉투가 늘어나 있었어요. 당뇨약, 혈압약, 신장약, 소화제까지. 하루에 3번 먹어야 하는 약도 있고 식후에만 먹어야 하는 약도 있었습니다. 저는 약 시간표를 정리해서 냉장고에 붙여놨어요. 고마워요. 제가 깜빡할 때가 많아서요. 남편이 미안한 듯 말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결혼 전에는 이런 얘기를 전혀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일주일에 2~3번은 병원에 가야 했어요. 제 약속은 자연스럽게 뒤로 밀렸습니다. 서예 모임도 빠지는 날이 생겼죠. 지인이 전화를 걸어 물었어요. 요즘 안 나오시네요. 무슨 일 있어요? 남편 병원 일정이 좀 있어서요. 아, 그러시구나. 그래도 가끔은 나오세요. 언니 얼굴 보고 싶어요. 저는 알겠다고 대답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컨디션이 나쁜 날이 점점 늘어났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기운이 없다며 하루 종일 소파에 누워 있는 날도 많았어요. 저는 식단을 조절하고 약 시간을 챙기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결혼 생활이 이럴 줄은 몰랐어요. 결혼석 달째부터는 병원 일정이 제 생활의 중심이 됐습니다. 냉장고에 붙여둔 약 시간표를 아침마다 확인하고 남편의 컨디션에 맞춰 하루 계획을 짰어요. 월요일과 목요일은 정형외과 물리치료, 화요일 오후는 내과 진료, 금요일은 비뇨기과 검사. 저는 수첩에 일정을 빼곡히 적어놨습니다. 오늘 물리치료 가는 날이에요. 준비하세요. 아침마다 남편을 깨우고 약을 챙겨줬어요. 남편은 일어나기 힘들어했습니다. 밤에 잠을 설친다며 새벽까지 텔레비전을 보는 날이 많았거든요. 조금만 더 쉬면 안 돼요? 예약 시간 놓치면 다음 주로 밀려요. 일어나세요. 저는 남편을 재촉했습니다. 부부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병원에 가면 진료실 앞에서 기다리고 처방전을 받아 약국으로 갔습니다.
약 봉투를 들고 집에 돌아오면 이미 오후가 됐어요. 배고파요. 밥 먹을 수 있을까요? 남편이 소파에 누워서 말했습니다. 저는 서둘러 부엌으로 갔어요. 당뇨 식단을 맞춰야 해서 밥은 잡곡밥으로 짓고 반찬도 짜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하루에 세 끼를 준비하고 설거지를 하고 나면 어느새 저녁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 제 약속은 자꾸만 뒤로 밀렸습니다. 서예 모임은 한 달에 한 번 나갈까 말까 했어요. 지인이 걱정스럽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언니, 요즘 많이 힘드시죠? 괜찮아요. 남편 챙기느라 바쁘긴 한데 어쩔 수 없죠. 그래도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언니 건강도 챙기셔야죠. 지인의 말이 마음에 걸렸지만 저는 집안일을 우선했습니다. 남편이 불편해하면 안 되니까요. 그런데 결혼 넉 달째 되던 날 남편의 누나가 찾아왔어요. 사전 연락도 없이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오랜만이에요. 동생 잘 지내고 있죠? 누나는 현관문을 열자마자 안으로 들어왔어요. 저는 당황스러웠지만 차를 내왔습니다. 동생이 당뇨가 심한데 식단 관리 잘하고 계시죠? 짜게 먹으면 안 돼요. 누나가 부엌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알고 있다고 대답했어요. 그리고 약은 제때 잘 챙겨드리고 계시고요. 네, 시간 맞춰서 드리고 있어요. 그래요? 근데 동생 얼굴이 안 좋아 보이던데. 제대로 관리하고 계신 거 맞죠? 누나의 말투가 점점 간섭하는 투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불편했지만 참았어요. 가족이니까 걱정하는 거겠지 싶었죠. 그리고 동생 명의로 된 통장이랑 서류들 있잖아요. 그건 원래 저희 가족이 관리해 왔어요. 가 잘 모르실 테니까 저한테 맡기세요. 누나가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건 남편분이랑 상의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아이고, 동생은 그런 거 신경 못 써요. 건강도 안 좋은데. 도 바쁘시잖아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누나는 제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남편에게로 갔습니다. 저는 부엌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정확히 뭐라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누나가 돌아간 뒤 저는 남편에게 물었어요. 누나가 통장 관리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아, 그냥 예전부터 그랬어요. 제가 귀찮아하니까 누나가 도와주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부부잖아요. 제가 해도 되는데요. 괜찮아요. 누나한테 맡기는 게 편해요. 는 그냥 제 건강이나 챙겨주세요. 남편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에 뭔가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제가 병원 일정을 챙기고 식사를 준비하고 약을 관리하는데 정작 중요한 결정에서는 제외되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결혼 전에 상상했던 생활과는 많이 달랐어요. 함께 산책하고 이야기 나누며 서로 의지하는 관계를 꿈꿨는데 지금은 간병인처럼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적응 기간이라고 생각했어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싶었습니다. 결혼 5달째 남편의 아들이 집에 들락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한 달에 한 번 정도 들르더니 어느새 일주일에 2~3번씩 나타났어요. 들어오자마자 아버지 방으로 가서 뭔가를 챙기고 나가곤 했습니다. 아버지, 이번 달 병원비 영수증 어디 있어요? 책상 서랍에 있을 거야. 남편과 아들은 제가 없는 것처럼 이야기를 나눴어요.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보험 서류도 챙겨야 하는데 고모한테 전화해 봐야겠네요. 아들이 서류 뭉치를 들고 나가며 말했습니다. 저한테는 인사도 없었어요. 그냥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며칠 뒤 남편의 누나가 또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조카까지 데리고 왔어요. 동생 약 먹는 시간 정확히 지켜주고 계시죠? 누나가 들어오자마자 물었습니다. 저는 네라고 대답했어요.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에 신장 검사 있잖아요. 제가 같이 갈 테니까 는 집에서 쉬세요. 제가 가도 괜찮은데요? 아니에요. 더 바쁘시잖아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누나는 제 의견을 묻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정했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남편은 옆에서 가만히 있다가 누나 편을 들었습니다. 누나가 하겠다는데 그냥 맡겨요. 당신도 힘드시잖아요.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속이 답답했어요. 병원 일정을 챙기고 약을 관리하는 건 제 몫인데 중요한 검사에는 제가 빠지는 게 이상했거든요. 화요일이 됐습니다. 누나와 조카가 아침 일찍 와서 남편을 데리고 나갔어요. 저는 집에 혼자 남았습니다. 빨래를 돌리고 청소를 하며 시간을 보냈어요. 오후 2시쯤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검사 결과 어떻게 나왔어요? 제가 물었어요. 신장 기능이 더 떨어졌대요. 약을 바꿔야 한대.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데요? 누나가 다 알아봤어요. 다음 주에 또 검사 받으러 가야 해요. 남편은 그렇게만 말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부엌에 서서 멍하니 있었어요. 제가 부부인지 간병인인지 헷갈렸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의 아들이 또 찾아왔어요. 이번엔 보험 서류를 들고 왔습니다. 아버지, 이거 서명해 주세요. 장기요양 신청하려고요. 벌써 그걸 해야 해? 고모가 미리 준비해 두는 게 낫다고 했어요. 아들은 남편 앞에 서류를 펼쳐놨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그 모습을 봤어요. 장기요양이라는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저기요, 장기요양이면 제가 알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아, 네. 아버지 건강이 안 좋으시니까 미리 신청해 두는 거예요. 나중에 필요하면 쓸 수 있잖아요. 그럼 제가 돌봐드리면 되는 거 아닌가요? 물론이죠. 그런데 혼자 다 하시기 힘드실 테니까 준비하는 거예요. 아들의 말투는 정중했지만 이미 결정된 일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묻지 못했어요. 아들이 돌아간 뒤 저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장기요양 신청하는 거 저한테
미리 말씀해 주셨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미안해요. 애들이 알아서 하겠다니까 그냥 맡긴 거예요. 하지만 저도 부인인데 이런 건 같이 의논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당신도 힘드실 텐데 애들이 도와준다는데 좋은 거 아니에요? 남편은 제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결혼한 지 5달 만에 제 생활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서예 모임은 거의 나가지 못하고 친구들과의 약속도 취소하기 일쑤였어요. 하루 종일 남편의 병원 일정을 챙기고 약을 관리하고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결정은 남편의 가족들이 다 했어요. 저는 그저 시키는 대로 일정을 맞추고 약을 챙기는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며느리도 아닌데 집안의 돌봄이 모두 제 몫이 됐어요. 남편은 고맙다는 말보다 이것저것 요구하는 게 늘었습니다. 컨디션이 안 좋다며 밥을 늦게 달라고 하고 약이 쓰다며 물을 더 달라고 했어요. 저는 그때마다 일어나서 챙겨줬습니다. 하지만 점점 지쳐갔어요. 제 생활이 사라지고 있다는 게 실감났습니다. 결혼 6달째, 저는 우연히 남편의 과거를 알게 됐습니다. 그날은 남편의 아들이 집에 왔던 날이었어요. 저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고, 아들은 거실에서 남편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건강 관리 좀 하세요. 어머니 때도 그러시더니.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손을 멈췄습니다. 그때랑은 다르지. 지금은 제대로 챙겨주는 사람이 있잖아.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어머니라는 말이 신경 쓰였거든요. 그래도요. 어머니도 아버지 병수발 하시다가 쓰러지신 거잖아요. 이번엔 그러시면 안 돼요. 아들의 말에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병수발이라니. 남편의 전 부인이 병수발을 하다가 쓰러졌다는 말이었어요. 알았어. 조심할게. 남편은 짧게 대답하고 대화를 끝냈습니다. 저는 부엌에 서서 손이 떨렸어요. 저녁 준비를 마치고 밥상을 차렸지만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돌아간 뒤 저는 남편에게 물었어요. 전 부인분이 병수발 하시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남편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그런 셈이죠. 제가 아프니까 오래 고생했어요. 얼마나 오래요? 한 7년 정도. 처음엔 당뇨 관리만 하면 됐는데 나중엔 신장도 안 좋아지고 여기저기 아프니까요. 남편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마치 당연한 일인 것처럼 말했어요. 그럼 전 부인분은 어떻게 되신 거예요? 과로로 쓰러졌어요. 병원에 실려갔는데 그대로 못 일어나셨죠.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7년 동안 병수발을 하다가 쓰러져서 돌아가셨다니.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게 이해됐어요. 남편의 가족들이 왜 병원 일정과 서류 관리만 맡기고 실제 돌봄은 저한테 떠넘기는지. 그들은 이미 한 번 경험했던 거예요. 누군가 쓰러질 때까지 돌보는 과정을요.
왜 그런 얘기를 안 하셨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말한다고 달라지는 게 있나요? 어차피 제 건강은 이런데요. 남편은 무덤덤하게 대답했어요. 저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제가 선택한 자리가 반려의 자리가 아니라 돌봄을 이어받는 자리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은 저를 동반자로 본 게 아니라 자신을 돌봐줄 사람으로 본 거였습니다. 며칠 뒤 서예 모임 지인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언니, 오랜만에 모임 나와요. 얼굴 좀 봐요. 저는 망설였지만 나가기로 했습니다. 오랜만에 집을 나서니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어요. 모임에 도착하자 지인이 깜짝 놀랐습니다. 언니 많이 야위셨네요. 얼굴이 왜 이래요? 괜찮아요. 요즘 좀 바빴어요. 바쁜 정도가 아니라 수척해 보여요. 건강 챙기세요. 지인의 걱정 어린 눈빛을 보며 저는 울컥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 제 걱정을 해주니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모임이 끝나고 지인과 차를 마셨습니다. 저는 그동안의 이야기를 조금씩 꺼냈어요. 남편분 건강이 많이 안 좋으신가 봐요? 네. 병원 가는 게 일상이 됐어요. 그래도 가족들이 도와주잖아요. 가족들은 서류만 챙기고 실제로 돌보는 건 다 제 몫이에요. 지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언니, 무리하지 마세요. 언니 건강도 중요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이미 무너지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집에 돌아오니 남편이 소파에 누워 있었습니다. 어디 갔다 와요? 저녁 준비는요? 남편의 첫마디였어요. 안부도 없이 저녁 준비부터 물었습니다. 지금 할게요. 저는 부엌으로 갔어요. 냉장고를 열고 재료를 꺼내는데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가 뭘 하고 있는 건지 알 수 없었어요. 동반자를 얻으려고 결혼했는데 간병인이 돼 있었습니다. 저녁을 차리고 남편과 마주 앉았습니다. 남편은 묵묵히 밥을 먹었어요. 저는 숟가락을 들었다 놓기를 반복했습니다. 입맛이 없어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좀 그래요. 당신도 병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남편의 말에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제 건강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제가 쓰러지면 곤란하니까 하는 말이었어요. 전 부인처럼 쓰러지면 안 되니까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이 결혼이 저를 소모시키고 있다는 걸 인정했습니다. 제 생활은 사라졌고 제 건강도 나빠지고 있었어요. 이대로 가다간 저도 무너질 거라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결혼 7달째, 남편의 요구는 점점 더 커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물을 달라고 하고 약을 챙겨달라고 했어요. 식사는 시간 맞춰 상을 차려야 했고 반찬이 마음에 안 들면 불평했습니다. 이 반찬은 너무 짜요. 제 몸에 안 좋아요. 어제는 싱겁다고 하셔서 간을 맞춘 건데요. 그래도 이건 너무 짜요. 다시 만들어줘요. 저는 한숨을 쉬며 다시 부엌으로 갔습니다. 반찬을 새로 만들고 상을 다시 차렸어요.
남편은 그제야 만족스럽게 밥을 먹었습니다. 병원 일정도 더 늘어났어요. 일주일에 4번은 병원에 가야 했습니다. 정형외과, 내과, 비뇨기과에 더해 심장내과까지 추가됐어요. 혈압이 높아서 심장에 무리가 가고 있대요. 정기적으로 검사받아야 해요. 남편이 진료 결과를 전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수첩에 또 하나의 병원 일정을 적었어요. 이제 제 일정이라고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의 누나와 아들이 함께 찾아왔습니다. 둘 다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동생 장기요양 등급 나왔어요. 3등급이래요. 누나가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3등급이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요양보호사를 쓸 수 있어요. 근데 비용이 좀 들거든요. 아들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돌봐주시면 되잖아요. 어차피 지금도 하고 계시니까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기가 막혔습니다. 요양보호사 비용이 아까우니 제가 계속 돌보라는 얘기였어요. 하지만 저도 힘든데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뭐가 힘드세요? 집에서 같이 사시면서 챙겨주시기만 하면 되잖아요. 누나의 말투가 차가워졌어요. 병원 동행도 하고, 식사도 준비하고, 약도 관리하고 있어요. 하루 종일 남편분만 돌보고 있다고요. 그게 부인의 도리 아닌가요? 동생한테 기대고 사시는 거잖아요. 누나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기대고 산다니. 저는 제 연금으로 생활비를 보태고 있었어요. 집안일도 다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다음 달부터 병원 간병도 필요할 것 같아요. 신장 기능이 더 나빠져서 투석 준비를 해야 한대요. 아들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투석이요? 네. 일주일에 3번 병원 가야 해요. 한 번에 4시간씩 걸려요. 저는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일주일에 3번, 한 번에 4시간씩 병원에 있어야 한다니. 그럼 제 시간은 하나도 없는 거였어요. 같이 가주시면 되죠. 간병인 쓰면 돈이 많이 들거든요. 누나가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저는 간병인이 아니에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부부잖아요. 부부끼리 서로 돌보는 게 당연하죠. 저도 사람이에요. 제 생활도 있어요. 무슨 생활이요? 집에서 노시면서 동생이나 잘 챙겨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누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저는 며느리가 아니에요. 남편분의 배우자일 뿐이에요. 돌봄을 전담하라고 결혼한 게 아니라고요. 제가 목소리를 높이자 남편이 끼어들었습니다. 당신 왜 그래요? 누나가 걱정해서 하는 말인데. 걱정이요? 저를 간병인처럼 부리는 게 걱정인가요? 과하게 말하지 마세요. 부부면 서로 돌봐야죠. 남편의 말에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서로 돌본다면서 정작 남편은 저를 돌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누나와 아들이 돌아간 뒤 저는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결혼 전 약속했던 생활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함께 산책하고 이야기 나누며
의지한다던 말은 다 거짓이었어요. 남편이 원했던 건 자신을 돌봐줄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서랍을 열고 제 통장과 서류를 꺼냈어요. 하나씩 정리하며 챙겨뒀습니다.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며칠 뒤 저는 자녀들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요즘 좀 힘들어. 무슨 일이에요, 엄마? 딸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그냥 생각보다 결혼 생활이 쉽지 않네. 괜찮아. 엄마가 알아서 할게. 저는 자세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식들한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더 늦으면 저도 무너질 거라는 걸요. 전 부인처럼 쓰러질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밤마다 고민했어요. 이대로 살 것인가, 떠날 것인가. 남편의 치료가 필요한 건 알았습니다. 하지만 제 삶이 돌봄에만 묶여 사라지는 걸 더는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저도 제 인생을 살 권리가 있었습니다. 결혼 8달째 되던 어느 새벽, 저는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남편은 방에서 자고 있었어요. 평소처럼 코를 골며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옷가지 몇 벌과 제 서류, 통장을 가방에 넣었어요. 많이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원래 제 것만 챙겼을 뿐이에요. 부엌을 돌아보니 어제 저녁에 쓴 그릇이 싱크대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설거지를 하려다가 멈췄어요. 이제는 안 해도 됐습니다. 냉장고 문에 붙어 있는 약 시간표도 보였어요. 빼곡히 적힌 병원 일정과 약 복용 시간. 저는 그걸 떼어내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알아서 하겠죠. 현관문을 열 때 손이 떨렸습니다. 뒤돌아보니 어둠 속에 집이 고요했어요. 8개월 동안 살았던 곳이었지만 제 집 같지 않았습니다. 저는 문을 조용히 닫고 나왔어요.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택시를 타고 제 집으로 갔어요. 4년 전 남편을 보낸 뒤 혼자 살던 그 집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적막했지만 익숙했어요.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거실에 섰습니다. 창문으로 해가 떠올랐어요. 저는 커튼을 열고 햇살을 받았습니다. 오랜만에 제 시간이었어요. 누군가의 약 시간을 챙기지 않아도 되고 병원 일정을 확인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오전 10시쯤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받지 않았어요. 문자가 이어졌습니다. 어디 갔어요? 아침 약 먹어야 하는데요.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1시간 뒤 남편의 누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오후엔 아들에게서도 연락이 왔지만 무시했어요. 저녁 무렵 딸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그쪽에서 연락이 왔던데요. 엄마 집에 왔어. 이제 안 돌아갈 거야. 엄마. 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걱정하지 마. 엄마가 생각 많이 했어. 이게 맞는 것 같아. 알겠어요, 엄마.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딸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제 결정을 존중해 주는 게 느껴졌어요. 며칠 뒤 남편의 누나가 찾아왔습니다.
현관벨을 눌렀지만 저는 문을 열지 않았어요. 이러시면 안 돼요. 동생이 아픈데 어떻게 이러세요? 문 밖에서 누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동생 혼자 두면 어떡해요? 누가 돌봐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서성이던 누나는 결국 돌아갔어요. 다음 날 남편이 직접 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렸어요. 여보, 문 좀 열어줘요. 이야기 좀 해요. 저는 인터폰으로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저는 돌아갈 생각 없어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말해줘요.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냥 저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어요. 제 건강 때문이에요? 저도 어쩔 수 없잖아요.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건강 문제가 아니에요. 저를 간병인으로 본 게 문제예요. 동반자를 원한 게 아니라 돌봄을 해줄 사람을 찾은 거잖아요. 그게 무슨, 전 부인도 그렇게 쓰러졌잖아요. 저는 그렇게 안 살 거예요. 저는 인터폰을 끊었습니다. 남편은 한참을 서 있다가 결국 돌아갔어요. 그 후로 연락은 끊겼습니다. 저는 혼자만의 일상을 다시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가 원하는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누군가를 깨우지 않아도 됐어요. 밥도 제가 먹고 싶을 때 먹었습니다. 반찬 투정을 듣지 않아도 됐고요. 서예 모임에 다시 나갔습니다. 지인이 반갑게 맞아줬어요. 언니, 돌아오셨네요. 얼굴이 좀 펴지셨어요. 그래요? 다행이네요. 저는 붓을 들고 글씨를 썼습니다. 오랜만에 제 손으로 제가 원하는 글자를 쓰는 기분이었어요. 서두르지 않아도 됐고, 누군가의 일정에 맞추지 않아도 됐습니다. 저녁에는 친구들과 약속을 잡았어요. 취소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밥을 먹고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제 시간이 온전히 제 것이었습니다. 밤에 집에 돌아오면 적막했습니다. 혼자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예전의 외로움과는 달랐습니다. 소모되는 외로움이 아니라 그냥 혼자인 것 뿐이었어요. 저는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더 이상 병원 시간표를 확인하지 않았어요. 약 봉투를 정리하지 않았고 누군가의 요구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하루를 제가 정했어요. 창밖을 보니 달이 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혼자이되 소모되지 않는 삶. 이게 제가 원했던 거였습니다. 동반자를 잃었지만 저 자신은 되찾았어요. 다시 누군가의 필요에 맞춰 움직이지 않아도 됐습니다. 제 일정대로, 제 선택대로 살 수 있었어요. 그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집안은 조용했고 누군가를 챙기기 위해 맞춰야 했던 시간표도 더는 없었습니다. 외로움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이제 그 외로움은 누군가의 병과 삶을 대신 책임지기 위해 견뎌야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더 늦기 전에 자신을 지켜냈고 누군가의 필요가 아닌 자신의 선택으로 하루를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조용히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 이야기도 삶의 선택을
천천히 들려드리겠습니다.